정의를 위해 평생을 숨겨온 과거를 딛고 법정에 선 늙은 시계수리공. 권대호. 하지만 거대한 권력은 그의 마지막 용기를 비웃으며 그의 목에 칼을 겨눈다. 내 아들놈 인생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모두가 그의 절망을 지켜보던 그때, 방청석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국가의 그림자이자 그 노인의 아들, 국정원 블랙 요원 하데스, 권태하. 이제 법의 심판이 닿지 않는 거대한 악을 향한 아들의 처절한 응징이 시작된다. 과연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괴물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표 필치로 대법정. 숨막히는 정적이 먼지 한 톨의 움직임조차 허락하지 않을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SP그룹 서진표 회장 살인교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증인석에는 낡고 빛바랜 양복 차림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권대호. 종로의 작은 골목에서 50년간 낡은 시계들을 수리해온 평범한 시계수리공.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지난 세월의 정직한 노동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검사석에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인 차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증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법조계 명문가 출신이자 SP그룹 서진표 회장의 비호를 받는 검찰 내에 떠오르는 실세였다. 그에게 법이란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무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방청석의 가장 뒤쪽,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하지만 그의 눈은 법정 안의 모든 공기의 흐름과 모든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전부 읽어내고 있었다. 국가정보원 해외 블랙옵스팀. 하데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남자. 권태하. 그는 오늘 피고인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자신의 아버지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차민준 검사는 마치 친절한 손자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증인, 30년 전 그날 밤 SP그룹의 서진표 회장께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셨지요? 네, 똑똑히 봤습니다. 권대호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민준은 교묘한 질문들로 그의 증언을 흔들려 했다. 그의 기억력을 의심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들추며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권대호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처럼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30년간 매일 밤 악몽처럼 되풀이했던 그날의 기억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증언했다. 점점 전세는 차민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다. 차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 재판에서 패배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 하나를 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진표 회장의 신임을 잃고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법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추궁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재판장님, 증인의 신뢰도를 탄핵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석의 젊은 국선 변호사.
이은서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 제출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민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당한 듯 그녀의 이의를 기각했다. 차민준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증인석에 권대호 노인 앞으로 던졌다. 증인, 이 사진들 낯이 익으십니까? 사진 속에는 30년 전 온몸에 용문신을 한 채 어두운 뒷골목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젊은 시절의 권대호가 있었다. 30년 전 당신은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폭력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원이었지.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말이야. 안 그런가? 법정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대호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숨기고 지우고 싶어 했던 끔찍한 과거였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피나는 노력 끝에 과거를 청산하고 정직한 시계수리공으로 살아왔다. 차민준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증인, 당신은 30년 전 조직의 자금을 횡령한 죄로 복역한 기록도 있더군. 이번 증언도 SP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당신의 더러운 과거에서 비롯된 사기극이 아닌가.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횡령 사건은 당시 그가 조직을 떠나기 위해 조직의 보스에게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은 그의 모든 진술을 거짓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닙니다. 그건 권대호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차민준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권대호 노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법정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지만 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영감, 여기서 입을 잘못 놀리면 내 아들놈 인생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 마약 밀매 혐의로 내사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 아들놈 이름을 올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 알아들어. 그 순간 방청석 가장 뒤쪽에 앉아있던 권태아의 눈빛이 지옥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요원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의 이름 차민준 검사, 적의 무기 조작된 증거와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 적의 목표 아버지의 증언을 막고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적 SP그룹 서진표 회장,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작전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차가운 얼음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다. 증인석의 권대호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자신의 명예는 이미 더럽혀졌다. 하지만 아들만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인 아들만은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혼미했습니다. 차민준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이은서 변호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 번복을 근거로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선포했다. 권대호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증인 보호실로 향했다. 그의 굽은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권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차민준 검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내 어이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법정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법의 이름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벌어질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권대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래 창문도 없는 작은 안개 사실상 감금되었다. 아들 권태하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아들의 안부를 묻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잠겨 있었다. 태아야, 아비는 괜찮다. 너는 절대로 이 일에 끼어들지 말거라. 저놈들은 괴물이야. 태아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괴물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권태하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여 차민준 검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사생활까지 그는 24시간 차민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리고 그는 적의 약점을 발견했다. 차민준에게는 비밀스러운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거액의 사채 빚이 있었다. 또한 한 무명 여배우와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것들은 차민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탄환이었다. 하지만 태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는 먼저 차민준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실에 차민준이 불법 도박장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을 익명으로 보냈다. 검찰 조직 내부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다. 한편 국선 변호사 이은서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차민준 검사의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 변호사협회와 검찰의 정식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의로운 외침은 거대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튕겨 나올 뿐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감히 검찰에 대든다며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뢰인인 권대호 씨를 만나기 위해 안가를 찾아갔지만 민감한 사건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면회를 거절당했다.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누구시죠? 권대호 씨의 아들입니다. 권태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인적 없는 공원에서 만났다. 태아는 자신을 정보원이라고만 소개했다. 차민준 검사가 오늘 밤 10시 강남의 한 불법 사채업자와 비밀리에 만날 겁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은서는 그를 경계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인가? 당신 대체 누구죠? 이런 불법적인 정보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을 신봉하는 변호사님. 그는 그녀의 신념을 시험하고 있었다. 불법적인 증거. 하지만 유일한 무기. 은서는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모욕당하고 안개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무고한 노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태아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차민준 검사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것은 당장 큰 효과는 없었지만 차민준을 압박하고 검찰 내부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차민준은 격분했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권대호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안가로 사람을 보내 권대호 노인을 폭행하며 경고를 했다.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태아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의 조용하고 섬세했던 방역은 이제 더 대담하고 파괴적으로 변했다. 그는 차민준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배우의 소속사로 두 사람의 밀회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익명으로 보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연예계와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단독 스타 검사 차민준, 무명 여배우 A양과 밀회 스폰서 의혹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차민준의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그의 집안은 망신을 당했다. 서진표 회장은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한 차민준을 혹독하게 질책했다. 은서는 뉴스를 보고 이 모든 것이 태하의 작품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에 대한 경계심 대신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도 당신이 한 겁니까? 때로는 정면 공격보다 측면을 흔드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지요. 그녀는 깨달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꺼이 괴물의 방식을 이용할 줄 아는 또 다른 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협력을 제안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면 저는 빛 속에서 당신의 칼이 되어드리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 그들을 무너뜨립시다. 마침내 진정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날 밤 태하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권대우 노인은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지옥 같은 싸움, 제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아들의 굳은 결의에 노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서진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민준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권대호 노인의 아들 권태하의 진짜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짜 괴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검사와 증인의 대결이 아니었다. 어둠의 제왕과 그에게 모든 것을 잃은 유령의 아들, 두 사람의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독한 악연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준 검사의 스캔들은 서진표 회장에게는 사소한 흠집에 불과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른 아들을 잠시 뒤로 물리고 직접 이 전쟁의 지휘권을 잡았다. 40년간 대한민국을 그림자 속에서 주무르며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온 진짜 괴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권대우 노인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의 과거였다. 서 회장이 소유한 언론사들과 그가 돈으로 움직이는 인터넷 여론조작팀이 일제히 움직였다. SP그룹 살인교사 사건의 유일한 증인. 알고 보니 전직 조폭 면도날 권대호, 그의 30년 전 전과 기록과 온몸에 용문신을 했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가 30년간 시계수리공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은 하룻밤 만에 지워져 버렸다. 그는 다시 믿을 수 없는 전과자,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되었다. 안개 격리되어 있던 권대호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과거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늙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서진표 회장은 여론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권대호라는 증인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완벽한 함정을 팠다. 그는 30년 전 권대호가 목격했던 살인사건의 공범이자
자신의 충직한 개였던 한 남자를 이용했다. 서 회장의 비호 아래 과거를 세탁하고 작은 사업가로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던 남자였다. 남자는 권대호의 낡은 시계점에 밤중에 몰래 침입했다. 그리고 권대호가 평생을 바쳐 수리하고 복원해온 수십 개의 귀한 앤티크 시계들을 망치로 무참히 부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권대호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공격이었다. 이웃의 연락을 받고 안가를 몰래 빠져나와 자신의 가게로 달려온 권대호는 처참하게 부서진 시계들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 자신의 가게를 부수고 있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30년 전 그날 밤 서진표 회장과 함께 시체를 유기했던 바로 그 남자. 남자는 권대호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면도날 형님,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모양이지. 내 아들놈도. 너처럼 쓰레기라며 아비나 아들이나 똑같아. 아들을 모욕하는 그 말에 권대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몸을 과장되게 뒤로 날리며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절한 척 바닥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서 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손에 묵직한 시계 수리용 망치를 든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가해자 권대호의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대호는 현장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전직 조폭 증인, 과거 동료 사업가 폭행에 중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증인으로서의 그의 신뢰도는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법정에서, 교도소에서 권태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유능한 국정원 요원이었지만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다. 교도소 면회실. 권대호 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하거라. 태하야, 아비는 그냥 여기서 죗값 치르련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너만은 다치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그 말은 권태하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슬픔과 죄책감이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서진표 회장의 졸개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괴물의 심장, 서진표를 직접 겨눠야만 했다. 그와 이은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권대호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방법은 그가 폭행했다는 그 남자가 피해자가 아닌 30년 전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즉, 이제 그들은 30년 전의 살인사건 자체를 다시 파헤쳐야만 했다. 늦은 밤, 이은서의 작은 사무실, 사건 보드는 이제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기록처럼 보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가장 사나워지는 법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처절하고 위험한 결의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적의 심장부를 향한 무모하고 위험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권태하의 상관은 그가 제출한 차민준 검사 및 SP그룹 관련 비공식 조사 보고서를 읽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SP그룹은 국정원이 수년 전부터 주시하고 있던
국가방위기술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며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권요원, 자네 부친의 사건이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르겠네. 자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지. 단, 자네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야 하네. 자네가 움직이는 순간 서진표 회장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테니 권태하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국가의 안보가 걸린 비밀 임무가 되었다. 그와 이은서는 30년 전 권대호가 목격했던 살인사건의 기록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는 서진표 회장의 단순한 사업 경쟁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은서가 밤을 새워 찾아낸 낡은 자료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잠수함의 음파 탐지 기술, 즉 소날 기술을 연구하던 천재적인 음향공학자였다. 그는 퇴사 후 자신의 연구소를 차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한 것이다. 태아와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30년 전 그 살인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국방 기술을 훔치기 위한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훔쳐 지금의 SP그룹을 건설한 자가 바로 서진표 회장이었다. 이 싸움의 판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져버렸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서진표는 단순한 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국가반역죄로 처단될 수도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권대호의 입을 막으려 했던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졌다. 태하의 개인적인 복수와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임무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권대호가 숨겨두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박살난 권대호의 시계점을 다시 찾았다. 증거는 분명 이 안에 있을 터였다. 그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서진표의 부하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였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다. 바로 그때 은서의 눈에 이상하게도 거의 파손되지 않은 괴종시계 하나가 들어왔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바늘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3시 14분. 이건 그냥 멈춘 걸까요? 아니. 태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암호일지도 몰라. 30파스.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무뚝뚝하고 늘 거리를 두던 아버지였지만 시계에 대해서만큼은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곤 했다. 태하야, 모든 시계에는 심장이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은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 시간 속에 숨겨진 비밀 318화. 태하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3힐하드라는 숫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30년 전 가명으로 임대된 인천항의 낡은 개인 창고. 그 창고의 번호가 바로 314였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서진표 회장 역시 그들을 쫓고 있었다. 교도소에 있는 권대호를 감시하던 그의 부하들로부터 아들 태하와 변호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는 직감했다. 그들이 30년 전 자신이 놓쳤던 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최정예 해결사 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권대호가 숨겨둔 것을 찾아내.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는 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제거해라. 그날 밤 태하와 은서는 인천항에 3일을 나번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그 중앙에 낡은 괴종시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30년 전 권대호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시계에 다가서는 순간 창고의 문이 닫히고 사방에서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나타났다. 서진표 회장의 해결사들이었다. 찾았다. 쥐새끼들, 순식간에 좁은 창고 안에서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다. 태하는 괴물처럼 싸웠다. 그는 은서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날아드는 칼날과 총탄을 피했다. 은서 역시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주변의 물건들을 쓰러뜨리며 그에게 엄호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치열한 싸움 도중 한 발의 총탄이 빗나가 괴종시계에 박혔다. 댕 하는 소리와 함께 30년간 멈춰있던 시계의 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하는 적들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그 역시 어깨에 총상을 입고 말았다. 그들은 서둘러 괴종시계 안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증거는 그곳에 없었다. 그들이 함정에 빠졌거나 혹은 암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순간 새로운 적들이 창고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은서는 피를 흘리는 태하를 부축하며 비상구로 향했다. 태하씨, 정신 차려요, 젠장. 그들은 겨우 창고를 빠져나왔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증거는 찾지 못했고 태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적들은 이제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임시 안전가옥. 은서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태하의 어깨에 박힌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봉합했다. 두 사람 사이에 모든 직업적인 경계는 사라졌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를 구원한 남녀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군,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 쉿, 그런 말 하지 마요. 은서가 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그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때 태하의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한 가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비밀은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 314. 괴종시계 증거는 괴종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괴종시계 자체가 열쇠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만이 풀 수 있는 마지막 암호를 남겨두셨다. 알아냈어.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어. 그의 눈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입었고 적들은 이제 코앞까지 쫓아온 뒤였다. 알아냈어.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어. 권태하의 눈이 빛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절박하게 울렸다.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번호였다. 권대호 씨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의무실로 옮겼는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하의 방역을 두려워한 서진표 회장이 증인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손을 쓴 것이었다. 태하와 은서는 미친 듯이 교도소 의무실로 달려갔다. 권대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혼란만이 가득했다. 태하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시계방은 가게는 누가 보고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 최근의 기억, 즉 그가 목격했던 살인사건과 증거를 숨긴 장소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이 눈앞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다. 서진표 회장은 이제 권대호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대신 그를 병보석으로 석방시켜 주었다.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인.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완벽한 승리였다. 태아는 국정원의 권한을 이용해 아버지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병실 하나를 종로의 낡은 시계점과 똑같이 꾸몄다. 아버지가 평생을 사용했던 낡은 책상과 연장들, 그리고 가게에 있던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을 그대로 옮겨왔다. 익숙한 환경이 그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은서는 매일같이 사건 파일들을 보여주며 그날의 일을 상기시키려 애썼다. 태아는 무뚝뚝한 아들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했다. 하지만 권대호의 기억은 두꺼운 안개 속에 갇힌 듯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태아는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졌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비밀 요원이었지만 아버지의 닫힌 기억의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지쳐가는 은서의 어깨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다. 미안하오, 당신까지 이 끝없는 싸움에 끌어들여서. 아니에요. 은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과 나, 그리고 아버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태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시계점의 늙은 고양이 태여비를 병실로 데려왔다. 권대호의 텅 비어있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를 알아보고 거친 손으로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태여비는 주인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내 방 한쪽에 놓인 작고 화려한 탁상식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이 앞발로 시계의 태엽을 계속해서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권대호가 증언을 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수리하고 있던 시계였다. 은서가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에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시계를 드는 순간 고장났던 시계의 차인벨 장치가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다. 띵, 맑고 천가한 단 한 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권대호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의 머릿속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다. 서진표 회장이 피해자를 살해하던 그 순간, 그리고 겁에 질려 자신의 가게로 도망쳐왔던 자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데이터 칩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가장 안전한 장소, 세상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 그는 바로 이 탁상시계를 보았다. 그가 막 수리를 끝낸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진 시계. 그는 시계의 뒷면을 열어 차인배를 울리는 작은 망치 부품 안쪽에 데이터 칩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시계의 태엽을 조작하여 그 누구도 그 차인배를 울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권대호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의 손에 들린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비밀의 문을 열었다. 태엽아. 그는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시계를 가리켰다. 저 시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마지막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를 쫓던 서진표 회장의 부하들이 마침내 권대호의 시계점을 찾아내어 그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태하의 휴대폰으로 날아들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태하와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무기는 손에 넣었다.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낼 시간이었다. 저 시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 권태하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최정예 현장 요원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즉시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아버지의 병실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했다. 서진표 회장의 부하들이 시계점을 부수고 있다는 첩보는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훌륭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태하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정교한 시계 수리 도구를 이용해 낡은 탁상시계의 뒷면을 열었다. 수백 개의 부품들이 한 명의 천재적인 장인의 손에 의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차인배를 울리는 가장 작은 망치, 그 뒷면에 붙여두었다. 태아는 조심스럽게 핀셋을 이용해 차인벨 망치를 분리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수 처리된 작은 비닐에 쌓여 붙어있는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발견했다. 30년간 세상의 그 누구도 모르게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들은 보안 처리된 국정원 노트북에 SD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고 30년 전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음질이 좋지 않은 몰래 카메라로 찍은 듯한 영상.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충격적이었다. 젊은 시절에 야심으로 가득 찬 서진표 회장이 소나기술의 핵심 개발자였던 연구원을 협박하고 있었다. 연구원이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서진표는 우발적인 척하며 연구원을 밀쳐 그의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다.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완벽한 살인 현장. 잠시 후 젊은 시절의 권대호와 그가 폭행 혐의로 누명을 썼던 바로 그 공범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서진표의 서늘한 협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영상은 서진표가 그들에게 시체를 유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그것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완벽한 결정적 증거였다. 영상을 본 권대호는 비로소 자신의 지난 30년의 죄를 아들 앞에서 고백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공포에 못 이겨 진실을 묻는데 동조했던 비겁한 공범자였다. 그 죄책감이 그를 30년간 괴롭혀왔던 것이다. 그의 증언은 이제 법적인 정의를 넘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속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마지막 전쟁터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태아는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서진표 회장이 며칠 뒤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겸한 대규모 글로벌 자선 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언론과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세탁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사회의 원로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하려는 그의 마지막 대관식이 될 터였다.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들 세 사람, 비밀 요원과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최후의 작전을 계획했다. 이은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순간에 맞춰 서진표 회장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고발장을 제출하여 법적인 포위망을 완성할 것이다. 권대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늙은이가 아닌 3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증언할 용기 있는 증인으로서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권태하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할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크린과 모든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30년 전에 그 영상을 온 세상에 생중계할 참이었다. 작전 전날 밤 태아와 은서는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권대호의 시계점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가게 안에는 수십 개의 시계들이 내는 똑딱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치열했던 전후에는 어느새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태아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용기를, 그리고 서로의 정의를 사랑하게 되었다. 태아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하는 조용하고 경건한 키스였다. 마침내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진표 회장의 자선사업 발표회장. 그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저명 인사들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공 신화와 사회 공헌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방청석의 한쪽 구석, 권대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석에 이은서는 노트북의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행사장 길 건너편에 지휘 차량 안, 권태하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방송 송출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 서진표 회장의 제국을 지탱해온 거짓된 시간의 마지막 몇 초가 흘러가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똑딱, 똑딱, 똑. 서진표 회장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장. 그의 성공 신화를 찬양하는 영상이 끝나고 그가 단상에 올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30년 전에 낡고 거친 흑백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서진표가 겁에 질린 한 남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있었다. 행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건 조작이야. 빨갱이 놈들의 음모라고 서진표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권대호 노인이 아들 권태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탁상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30년간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끔찍한 진실을 세상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비겁한 침묵의 죄를 지은 살인사건의 공범자입니다. 화면 속의 저 남자는 바로 접니다. 그의 눈물 어린 고백과 화면 속의 영상, 그리고 그 순간 행사장 문이 열리며 이은서 변호사가 제출한 긴급 체포영장을 든 검찰 특수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서진표와 그의 아들 차민준, 그들의 거짓된 제국은 그들이 가장 빛나고자 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뒤흔들었던 SP그룹 게이트의 광풍이 지나갔다. 서진표와 차민준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30년 만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영혼은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권대호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작은 시계점으로 돌아왔다. 가게는 엉망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낡은 시계들을 닦고 부서진 부품들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서먹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부자 사이 그들은 시계의 태엽을 감고 톱니바퀴를 맞추는 그 조용한 노동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있었다. 미안했다. 태아야, 아비가 너에게 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의 무게와 진실의 힘,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요. 아들은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돌아왔다. 권태하는 국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유령 하데스가 아닌 아버지의 시계점을 물려받을 평범한 아들 권태하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은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대형 로펌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태아는 은서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수리하고 복원한 아름다운 회중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 맞추고 싶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진솔한 고백이었다.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권태하 씨의 변호인으로서 그 계약 기꺼이 받아들이죠. 계약 기간은 평생으로. 그들의 사랑은 치열했던 싸움의 끝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1년 후 봄 종로의 작은 골목. 권씨 시계방이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명예롭게 출소하여 아들의 곁에서 시계를 수리하고 있는 권대호 노인의 평화로운 모습이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서는 늙은 고양이 태엽이가 고르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가게 한쪽에서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된 이은서가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권태하, 그는 돋보기를 쓴 채 손님들의 낡고 멈춰버린 시간을 정성스럽게 되살려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의 요원의 서늘함이나 고독의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따뜻하고 깊은 행복이 가득했다. 가게 안에 수십 개의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로 하지만 조화롭게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평화로운 미래의 심장 소리였다.